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5세대 HBM을 12단으로 쌓아올린 36GB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다음 달 12단 제품을 고객사에 제공할 계획이고 SK하이닉스는 연내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가 노후 지역으로 꼽혀왔던 서남권 지역을 미래 첨단 산업 도시로 탈바꿈하는 대개조 구상을 내놨습니다. 영등포, 구로, 강서 지역의 용적률을 2배가량 높여 주거지를 조성하고 업무 기능을 융합한다는 보관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태영건설 부동산 PF 사업장 59곳 가운데 처리 계획 제출을 마감한 결과 해당 사업장 절반 수준만 처리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브릿지론 사업장 18곳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올해 기업 대출을 지난해보다 최소 10%가량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축소에 따른 영업 전략 변화인데 시장은 벌써 과열 분위기로 잠지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6GB 5세대 HBM 12단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초에 30GB 용량의 UHD 영화 40여 편을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 제품인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단 제품 양산을 시작했고 SK하이닉스도 상반기 중 이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5세대 HBM을 12단으로 쌓아 올린 36GB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4GB D램 칩을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로 12단까지 쌓아 업계 최대 용량인 36GB를 구현한 겁니다. 기존 HBM3 8단과 동일한 높이로 12단을 쌓으면서도 성능과 용량을 5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1초에 30GB 용량의 UHD 영화 40편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 제품의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하고 상반기 양산할 예정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현지 시간 26일 24GB 8단 HBM3 대량 양산을 시작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용 그래픽 처리 장치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삼성과 같은 36GB 12단 HBM3 샘플 칩을 고객사에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상반기 중 8단 HBM3 양산을 시작해 초도 물량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12단 HBM3는 연말까지 개발 완료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량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HBM의 적층 경쟁과 기술력 고도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서울시가 그간 노후 지역으로 꼽혀왔던 서남권 지역을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단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또한 용적률 등을 대폭 완화해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서울 서남권 지역이 미래 첨단 도시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서남권을 서울시 도시대개조 지역 1탄으로 선정을 해서 낙후 이미지를 떨치고 변화를 통한 제도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남권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등 7개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서남권 대개조는 제조업 중심 공간을 미래 첨단 산업 집적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큰 뼈대입니다. 먼저 구로기계 공구상가, 구로 중앙유통단지 등 과거 수도권 산업 유통거점 역할을 하던 대형 시설은 도심 물류와 미래형 업무 기능이 융합된 핵심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영등포 등 도심 중심 구역은 필요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 규제를 풀어 공간 혁신구역으로 지정한 뒤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 지원 공간, 도시명 주택 집적지로 개발합니다. 주거 혁신도 함께 추진합니다. 현재 250%인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400%로 완화해 직주 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합니다. 강서구와 양천구 등 현행 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연내 지구별 제도 개선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26년부터 변화된 서남권 지역의 모습을 선보인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PF 사업장별 채권단 이해관계가 복잡해 의견을 모아 처리 방안을 제출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브릿지론 사업장이 관건인데 향후 다른 PF 사업장 구조 조정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처리 방안을 제출해야 했던 사업장은 모두 59곳. 하지만 절반 정도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PF 중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는 브릿지론 사업장 18곳 이해관계 조정이 난항입니다. 브릿지론 사업장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후순위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자에 비해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져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줄줄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뿐 아니라 당국이 앞서 예고한 PF 부실 사업장 구조 조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됩니다. 그렇다고 처리 방안을 제출한 사업장도 마냥 안심하긴 이릅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수 있고 실사에 따른 정상화 계획도 채권자 협의회 안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는 4월 11일로 예정된 협의회 이후 사업장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국 3,500곳의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와 구조조정 계획 발표를 예고했는데 특히 브릿지론 사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0조 원, 부동산 PF 전체 대출 잔액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입니다. 당국은 이미 금융사에 브릿지론에 대해 손실 100%로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직접적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올해 안에 PF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이행하겠다고 예고함과 동시에 다음 달 브릿지론 사업장 등 첨예한 채권자 이해관계 조정을 해결할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기업 대출을 지난해보다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의 상생금융 확대 영향도 크지만 이 가계대출 축소에 따른 영업전략 변화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다만 대출 경쟁이 벌써부터 과열되는 분위기도 감지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실적 방어를 위해 올해 기업 대출을 지난해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종결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수익 확대 차원입니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기업대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벌였고 이런 과정에서 기업대출 규모도 끌어올렸습니다. 하나은행은 전년 대비 11.9%, 우리은행은 8%, 국민은행은 7.72%, 신한은행은 6% 더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상생금융과는 별도로 1년 전보다 10% 이상 규모를 더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워낙 비대화된 상황이어서 우량자산 위주의 기업대출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이겠지만 최소 10%가량은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은행은 올해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0%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올해 기업 절반가량은 대출을 줄이고 내부 유보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황. 따라서 은행들은 올해 기업 대출 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대비해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부실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 규모 확대가 향후 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 대출은 담보 대출도 있지만 신용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계 대출보다 위험도가 높아요.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낸다든지 신용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가계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의 기업대출 점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기업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어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알맹이가 빠진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 속에서 주식시장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이 가운데 IPO 시장 대어로 꼽히는 APR도 코스피 상장 첫날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격언이 딱이라는 이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와 함께 지금 우리 증시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정부가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이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입니다. 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번 발표의 골자는 기업 스스로 노력해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인센티브도 주고 응원도 하겠다라는 것 정도로 요약이 될 텐데요. 쉽게 말해서 와우 포인트나 킬러 콘텐츠가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상장사들이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밸류업 성적표가 좋은 기업들에게 자금이 유치될 수 있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ETF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또한 이와 함께 연기금 등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스튜어십 코드도 개정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주주 환원에 미온적이고 잘 나서지 않았던 기업들이 이 정도의 대책으로 과연 인식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히는데 뭔가 세제 개편이라거나 이런 기업들의 자발적인 것을 유인할 만한 유인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정부는 오는 6월에 뭔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확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때문에 너무 설익은 대책을 빨리 내놓은 거 아니냐, 결국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직접적인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속세라거나 배당세 등의 제도가 좀 개편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지만 부자 감세 우려에 이런 부분은 뒤로 좀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보고서 의무 제출화도 빠지게 되면서 다소 아쉬운 미봉책에 그쳤다라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또한 지금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더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이 조금 빠지게 되면서 유인책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설익은 대책, 어떤 당근도 없고 채찍도 없는 그런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간 저 PBR 중심의 강세가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했었는데 주식시장 반응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주식시장 반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 알맹이가 빠진 대책에 기대감에 올랐던 저 PBR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저 PBR 업종들, 만년 저평가 업종으로 불렸던 금융이나 지주사, 자동차 업종들의 주가가 지난 한 달간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나니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이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정도가 됐는데 이틀 연속 빠지면서 262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이런 저PBR 업종을 중심으로 한 조정세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은 단기간에 이런 조정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상반기 내에 이런 저PBR 업종을 중심으로 한 주도주의 테마가 다시 한번 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금융지주를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미봉책으로 인한 어떤 타격이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주식시장의 또 다른 화두는 IPO 시장입니다. 오늘 올해 첫 조단위급 대여인 APR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 네. 이 공모가 4배 상승을 뜻하는 이 따따블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네. 좀 주식시장 오늘 어땠습니까? 네, 참 기대와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이야기가 비단 밸류어 프로그램 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요. 지금 공모주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조단위급 대여로 해서 따따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APR이 상장 첫날 굉장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약 당시에 증거금을 무려 14조 원이나 끌어모으면서 이제 따따블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키웠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또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조단위급 코스피 상장 기업이었기 때문에 상장 전부터 흥행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 첫날 오늘이죠. 이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공모가가 25만 원 수준이었는데 공모가 25만 원에서 출발한 뒤 결국 종가는 27% 상승한 31만 7,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결국 따따블은커녕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에 그치면서 굉장히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고요. 증권가에서는 높은 공모가와 함께 또 이 오버행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서비스 센터 부문 1위로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 조사에서 서비스 센터 부문이 도입된 2012년 이후 13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삼성전자 서비스는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활동, 서비스 신뢰도 및 고객 선호도, 변화 적응을 위한 혁신성, 인재 육성 등 12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동종업계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주말 케어 센터, 자가 수리 서비스 등 고객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왔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 서비스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TV홈 쇼핑 업계는 TV 시청자 수가 줄지만 이 송출 수수료는 매년 증가하면서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새로운 콘텐츠와 판매 채널 다양화로 돌파구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홈쇼핑 업계가 TV 시청자 수 감소와 송출 수수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GS샵이 1,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CJ온스타일이 696억 원으로 3.8% 줄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전년보다 45.3%, 롯데홈쇼핑은 무려 89.4% 급감했습니다. 이익이 줄어든 데는 매해 증가하는 송출 수수료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TV홈쇼핑협회 자료에 따르면 방송 매출 대비 송출 수수료 비중은 2018년 46.1%에서 2022년 65.7%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콘텐츠 강화와 판매 채널 다각화 전략으로 신규 고객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롯데홈쇼핑은 TV 대신 모바일 TV 엘라이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롯데온, 롯데카드 등 계열사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동시 송출하는 등 판매 채널을 넓히고 있습니다. 향후 하이마트, 면세점 등으로 협력 계열사를 늘리고 롯데백화점 내에서 백화점 상품을 판매하는 등 현장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상인간 루시를 출연시키는 콘텐츠로 시청자 이목 끌기에도 나섰습니다. 매주 목요일 방송되는 패션 프로그램 루시통 라이브는 지난 15일 방송에선 직전 방송 대비 주문 금액 80%, 주문 건수 40%를 향상시켰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예능과 결합한 콘텐츠 커머스 앞광고 제작소로 20, 30대 신규 고객을 확장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4차 방송 구매 고객 중 90%는 2030 세대입니다.
GS샵은 짧고 간결한 영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에서 착안해 홈쇼핑 방송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1분 내외로 편집해 보여주는 쇼픽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GS샵은 쇼핑 영향으로 지난달 21일 로보락 로봇 청소기의 직간접 매출이 2억 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커머스의 성장에 밀려가지고 다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유튜버들하고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성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가정에서 TV를 보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 TV 홈쇼핑 업계는 이제 TV 밖으로 나와 콘텐츠를 강화하고 판매 채널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하늘길이 넓어지면서 이 항공업계에서도 노선 확보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지방공항발 이 발리 노선 확보에 저비용 항공사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발리. 현재 국내에서 발리로 가는 정기 노선을 타려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과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을 이용해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지방공항에서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 여행을 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한 인도네시아 항공회담을 열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인니, 자카르타, 발리를 오가는 노선을 각각 주 7회 추가 운항하기로 했기 때문. 인니 운수권은 12년 만에 늘어나는 거라 이를 차지하기 위한 LCC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니 바탐과 마나도의 부정기 취항을 해온 제주항공은 발리 노선 확보에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 차세대 보잉 737-8 기종 2대를 도입했고 올해도 5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 기존 기종보다 항속거리가 1000km 긴 항공기로 인니나 중앙아시아 등 중단거리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노선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티웨이 항공은 싱가포르, 몽골, 호주, 키르기스스탄 등 장거리 노선 운항 경험을, 이스탄항공은 현재 보잉 737-8 4대를 보유해 가장 많은 점을 내세워 운수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공항발 해외 노선이 확대되면 항공사와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많아지면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LCC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데는 이미 이제 보아 상태거든요. 신규 노선이 있는데 이런 걸 뚫어야 되는데. 업계에서도 이번 노선 확대로 LCC가 진입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인천에서 발리 노선 수요를 흡수해 항공권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에서 5월 희망 항공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수권을 배분하고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2에서 3개월 뒤 신규 노선 개설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10% 넘게 폭등하며 7,70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 1비트코인은 7,600만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11시에 7,70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이 7,700만 원을 기록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27개월 만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켓워치가 집계한 비트코인 가격은 56,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선 배경은 비트코인 현물지수 상장지수 펀드 ETF 거래량이 폭증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비트코인 ETF 9개의 거래량은 24억 달러, 하나로 3조 1,9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출시 당일 다음으로 큰 거래량이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ETF는 오늘 하루 한화 약 1조 7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자체 최고 거래량을 갱신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